우욱 쿨럭쿨럭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부엌 뒷마당 억눌린 신음과 함께 비릿한 구토 소리가 정막을 찢고 울려 퍼졌다. 19살 선우는 차가운 박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위장이 뒤집히는 고통을 토해내고 있었다. 방금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던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쉰내가 진동하는 보리밥 덩어리와 곰팡이가 슬어 푸르스름하게 변한 된장국 찌꺼기. 그것은 짐승의 여물통에나 들어갈 법한 오물이었다. 그러나 사흘을 굶은 허기는 그 더러운 것마저 탐하게 만들었고 결과는 참혹했다. 위장은 주인을 비웃듯 뒤틀렸고 식도 타는 듯한 쓴물이 넘어오며 선우의 눈가에 굴욕적인 눈물을 맺히게 했다.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것 같은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이 처참한 꼴을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서늘한 시선이었다. 부엌 문지방 너머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는 여인, 바로 선우의 계모 윤 씨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어미로서의 자애로움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경멸과 귀찮음만이 서리빨처럼 맺혀 있을 뿐이었다. 배가 파라러 흙이라도 파먹을 기세더니 주는 밥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꼴이라니. 천하에 쓸모없는 밥버러지가 따로 없구나. 윤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비수처럼 선우의 가슴에 꽂혔다. 선우는 입가에 묻은 오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 여인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오기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다. 선우가 원망 가득한 눈으로 윤 씨를 노려보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치마폭을 털었다. 그 눈빛은 무엇이냐. 내 놈 아비가 남긴 재산을 축내며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것이냐. 네가 이 집안의 장자라고 유세라도 떨고 싶은 모양인데 꼬락서니를 보아라. 내 놈은 이제 양반집 도련님이 아니라 밥값도 못하는 식충이일 뿐이다. 윤 씨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다. 선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반년 집안의 실권은 계모 윤 씨와 그녀가 끌어들인 숙부 김대감에게 넘어갔고 선우는 하루아침에 하인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사느니 아버님이 계신 저승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선우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반년간 쌓이고 쌓인 서름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선우의 발치로 툭 던졌다. 보찜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죽는 것은 내 자유나 내 집 마당에서 객사하여 집안에 재수없는 기운을 남길 생각은 추호도 말거라. 안 그래도 내 놈을 내보낼 참이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보찜이나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것이 내가 내 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니라. 그것은 축객령이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선우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윤 씨의 말보다 춥지는 않았다. 선우는 바닥에 뒹구는 보찜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나 돌덩이 따위가 들어있을 것이 뻔했다. 윤 씨가 자신에게 귀한 것을 챙겨주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선우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아니 윤 씨 부인, 오늘 이 치욕은 내 뼈에 새겨두겠소.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오. 선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러나 윤 씨는 가소롭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돌아오려거든
살아서나 오거라. 밖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득실거릴 터이니 내놈 같은 새님은 사흘도 못 버티고 객사할 것이 뻔하지만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냅 돌아섰고 선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글을 읽던 사랑채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나던 안채.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선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사랑채 쪽 문이 드르륵 열리며 짙은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곳에는 숙부김 대감이 비스듬히 앉아 장죽을 물고 어둠 속에서 선우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음습하고 탐욕스러웠다. 선우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차마 고개를 돌려 숙부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안의 모든 문서를 장악하고 윤 씨를 조종하여 자신을 핍박한 장본인이 바로 저 숙부라는 것을 선우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제 발로 나가주니 수고를 덜었구나. 오늘 밤 자객을 보내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 했는데 객지에서 죽는 편이 뒤탈도 없고 좋지. 숙부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선우는 그저 도망치듯 대문을 밀고 나갔다.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렸고 밖에서는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서 버림받았다.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부엌에 서 있던 윤 씨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녀는 선우가 사라진 대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갑고 독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가면이 벗겨져 나갔다. 윤 씨의 얼굴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갔구나. 드디어 갔어. 윤 씨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가 선우에게 먹인 쉰 밥은 그를 당장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오늘 밤 숙부김 대감이 선우의 밥상에 비소를 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윤 씨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우가 밥을 먹기 전에 억지로라도 내쫓아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윤 씨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선우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차라리 나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 도끼로라도 살아남아라.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윤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다시금 독한 계모의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다. 형수님 처리는 잘 되었소. 사랑채에서 나온 김대감이 느릿한 걸음으로 부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다. 윤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대감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 서방님. 꼴도 보기 싫은 그 식충이를 드디어 내쫓았습니다. 쉰 밥덩이 하나 던져주니 제 분을 못 이기고 뛰쳐나가더군요. 윤 씨의 목소리는 표독스러웠지만 소매 속에 감춘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김대감은 윤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잘하셨소. 형수님도 이제야 속이 시원하시겠구려. 전처 자식이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소.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우리, 아니 형수님과 조카인 제 아들의 것이 아니겠소.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윤 씨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한편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든 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짙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젖은 신발이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얇은 무명옷 하나로는 칼바람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선우는 품에 안은 보찜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윤 씨가 던져준 이 보찜은 그에게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기도 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이 보찜 속의 돌덩이라도 금덩이로 바꾸어 내 면상에 던져주마.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을 적셨다. 그는 보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쉰밥과 헌옷까지 따위나 들어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보찜 깊숙한 곳 무명천 안감 속에는 윤 씨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폐물과 몰래 모아둔 금부치가 묵직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리라는 것을 선우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산길은 험했고 어둠은 깊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공포와 추위 그리고 배신감에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집안의 따뜻한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의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숙부 김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이미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선우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어둠 속을 헤치고 나갔다. 이것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기의 시작이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마치 성난 짐승의 발톱처럼 선우의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첩첩산중으로 들어설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천근만근의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아 끌었다. 얇은 무명 버선은 이미 젖다 못해 얼어붙어 발가락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거친 숨을 내뱉을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쇠를 긁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선우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현기증을 느끼며 고목의 어깨를 기대었다. 사흘을 굶고 쉰 밥조차 토해낸 빈속은 이제 고통을 넘어선 기이한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 그것은 추위보다 더 시리고 배고픔보다 더 잔인하게 선우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윤 씨가 던져준 보찜을 생명줄인 양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어미라 불렀던 여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모욕이 들어있을 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그 짐꾸러미의 무게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빌어먹을 선우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저주 섞인 신음을 토해냈다. 머릿속에는 온통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 환영 뒤에는 언제나 싸늘하게 식은 윤 씨의 눈빛과 비릿한 웃음을 흘리던 숙부의 얼굴이 겹쳐지며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그토록 인자하고 다정했던 윤 씨였다.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들어온 새어머니였지만 그녀는 선우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돌변했다. 마치 10년간 쓰고 있던 탈을 벗어던진 악귀처럼 그녀는 선우를 벌레 보듯 했고 숙부와 결탁하여 집안을 장악했다. 선우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내 기필코 살아서 내년이 그토록 아끼는 재물과 권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 눈에서 흐른 피눈물을 내년의 눈에서도 똑같이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의 울부짖음은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도끼 많은 눈보라를 뚫고 뻗어나갈 듯 맹렬했다. 한편 선우가 떠난 집안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사랑채의 문이 열리고 숙부 김대감이 검은 삿갓을 눌러쓴 사내와 함께 마당으로 나섰다. 사내의 허리춤에는 붉은 실로 묶인 날카로운 환도가 매달려 있었고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건조하고 차가웠다. 김대감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일 처리는 깔끔해야 한다. 그 녀석이 산을 넘기 전에 끝내야 해. 시신은 짐승 밥이 되게 내버려두고 증표로 그 녀석이 지니고 나간 보찜만 가져오거라.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다. 사내는 아무런 대꾸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눈엣 가시 같은 조카 녀석만 사라지면 형님이 남긴 막대한 토지와 재산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윤씨, 그 여편네야 적당히 구슬리다가 팽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 시각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씨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히스테리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 게으른 것들아, 방바닥이 왜 이리 차가우냐. 눈감을 아껴서 빼돌릴 셈이냐. 내 놈들이 감히 주인을 능멸하려 드는구나. 윤씨는 손에 든 회초리로 마루를 탁탁 치며 눈을 불하렸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렸지만 속으로는 독한 년 전처 자식을 내쫓더니 이제 아주 미쳐 날뛰는구나 하며 혀를 찼다. 윤씨는 하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곶간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요란하게 매달고 다니며 쌀 한 톨, 콩 한 쪽까지 세고 또 세었다. 내 재산이다. 아무도 못 가져가. 그 밥벌레 같은 놈이 축낸 쌀이 몇 섬인데 이제야 곶간이 좀 차겠구나. 그녀는 일부러 김대감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며 탐욕스러운 계모의 연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그녀가 돌아앉은 등 뒤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져 치마폭을 적시고 있었다. 윤씨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는 시냅을 했다. 겉으로는 우리 집안의 번영과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처님과 천지신명께 빌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선우가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소서. 그 아이의 발길 닿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진 어미를 향한 증오를 택감 삼아 얼어 죽지 않게 해주소서. 윤씨는 알고 있었다. 김대감이 보낸 자객 흑기가 얼마나 잔혹한 살수인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안에서 미친 듯이 돈을 밝히는 악녀 노릇을 하여 김대감의 의심을 피하고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다. 만약 자신이 선우를 걱정하는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교활한 김대감은 즉시 눈치채고 더 큰 함정을 팔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인들에게 소금을 뿌리며 악다구니를 썼다. 다시 칠흑 같은 산길. 선우는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고갯마루를 넘고 있었다. 그때였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눈을 밟는 소리,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사람의 것이라기엔 소름 끼칠 정도로 신속한 발소리였다. 선우의 등골에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보찜을 고쳐매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로 탈진한 그의 걸음은 쫓아오는 자의 속도를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뒤를 힐끔 돌아본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의 서슬퍼런 빛이 눈에 들어왔다. 헉선우는 단말마의 비명을 삼키며 비탈길을 굴러내려갔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손등을 찢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잡히면 죽는다. 그 생각 하나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자객 흑기는 넘어진 선우를 보며 여유롭게 걸어왔다. 눈밭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이 선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도련님 꽤나 끈질기시군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대감 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흑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살인을 즐기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는 그저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는 기계와 같았다.
선우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여기서 끝인가? 억울하게 쫓겨나 객지에서 이름 모를 칼날에 비명행사하는 것이 내 운명인가? 공포가 그를 잠식하려던 찰나 보찜이 바위에 부딪히며 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윤 씨가 마지막으로 던지던 때의 소리와 같았다. 순간 선우의 눈에 핏발이 섰다. 아니, 죽을 수 없다. 저놈들에게 내 목을 내어줄 수는 없어. 차라리 벼랑 끝으로 뛰어내릴지언정 놈들의 손에 죽지는 않겠다. 선우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흑기가 다가오는 반대 방향 길이 아닌 가시덤불 숲을 향해 몸을 던졌다. 흑기는 잠시 멈칫하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쥐새끼가 제법 독하군. 사냥꾼과 사냥감의 추격전은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다. 선우는 옷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선우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은 얼어붙은 그의 다리에 뜨거운 피를 돌게 했다. 그는 보찜을 방패 삼아 쏟아지는 눈보라를 뚫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검게 입을 벌린 동굴을 발견했다. 저곳이라면 잠시 몸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저곳이 내 무덤이 될지라도 놈에게 목을 내어주진 않으리라.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과 같았다. 선우는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려 앉았다. 밖에서는 흑귀가 주위를 수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선우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공포와 긴장이 극에 달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때 꼬르륵, 긴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선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배를 움켜쥐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다. 그는 보찜을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쉰밥이라도 있다면, 곰팡이 핀 떡이라도 있다면 미친 듯이 먹어치우고 싶었다. 죽기 전에 배라도 채우고 죽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그를 지배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의 매듭을 만지작거렸다. 윤 씨가 묶어놓은 매듭은 기이할 정도로 단단했다. 마치 절대 풀지 말라는 듯 혹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 야무지게 묶인 매듭. 선우는 이로 매듭을 물어뜯으며 생각했다. 이 안에 든 것이 돌덩이라도 상관없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밖에서는 흑귀의 발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멈췄다. 흐음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군. 흑귀의 중얼거림이 동굴 안으로 메아리쳐 들어왔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인가? 그는 마지막 반항이라도 하려는 듯 보찜의 매듭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보찜이 열렸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그 안의 내용물은 보이지 않았다. 손을 집어넣어 만져보니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와 종이 같은 질감이 느껴졌다. 쉰 밥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향내가 코끝을 스쳤다.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흑귀가 천천히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흑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짐승 굴인가 보군. 이 눈보라 속에 살아있을 리 만무하지. 날이 밝으면 시신이나 찾으러 와야겠어. 흑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선우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와 허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열린 보찜 속에 손을 넣은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거운, 그러나 그의 운명을 뒤바꿀 열쇠였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선우는 생각했다.
어머니, 당신은 대체 제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동굴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선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동굴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동굴 밖에서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희미한 여명 리밍이 잿빛 하늘을 가르며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선우는 딱딱하게 굳은 몸을 뒤척이며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살을 내는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있었다. 다행히 밤새 호랑이 같은 자객 흑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공복감이었다. 백가죽이 등뼈에 붙어버린 것 같은 고통의 선우는 헛구역질을 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지난밤 자신이 끌어안고 쓰러졌던 낡은 괴나리 붓짐으로 향했다. 윤 씨가 던져준 그 천덕꾸러미.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짐을 자신의 무릎 앞으로 끌어당겼다. 겉싸개는 군데군데 해지고 때가 타 있어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년이 준 것이 오죽하겠느냐. 쉰 밥덩이라도 들어있다면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지. 선우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보찜의 매듭을 풀었다.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 때문에 매듭을 푸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마침내 툭 하고 매듭이 풀리고 보찜의 입구가 벌어졌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코끝에 스치는 향기는 기이할 정도로 고소하고 달콤했다. 선우는 눈을 의심했다. 보찜 안에는 쉰 보리밥이나 곰팡이 핀 된장국 찌꺼기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기름 종이에 정성스럽게 쌓인 두툼한 육포 한 덩이와 꿀과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최고급 약과가 수북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선우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평범한 양반집에서도 명절 때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들이었다. 밥버러지라며 구박하던 계모가 밥값도 아깝다며 쫓아낸 자식에게 이런 진수성찬을 싸주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선우는 잠시 멍하니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의문보다 식욕이 먼저였다. 선우는 허겁지겁 육포를 집어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딱딱하게 말린 고기였지만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육즙은 말라비틀어진 그의 혀를 환희로 적셨다. 그는 짐승처럼 육포를 뜯어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고기 조각들이 마치 생명수처럼 느껴졌다. 이어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짜진한 조청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아찔한 쾌감을 선사했다. 정신없이 음식을 입에 넣던 선우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방울이 떨어져 약과 위로 스며들었다. 맛있다. 너무나 맛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포만감은 그를 울게 만들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다. 그는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꺽꺽거리며 오열했다. 왜일까? 그토록 증오하던 계모가 싸준 음식이 이토록 달콤하고 따뜻한 이유가 무엇일까? 허기가 어느 정도 가시자 이성이 돌아온 선우는 보찜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음식 밑에는 그가 평소 즐겨 입던 두툼한 무명옷 두 벌과 튼튼한 가죽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개어 있었다. 그리고 보찜의 바닥을 더듬던 선우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보찜이었으나 바닥 안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돌조각을 집어들어 보찜의 바닥천을 조심스럽게 찢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것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누런 금빛이었다. 선우는 숨을 멈췄다. 찢어진 안감 틈새로 손바닥만한 금괴 두 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윤 씨가 친정에서 가져왔다던 예물 금괴 집안의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금괴 사이에는 붉은색 인주가 묻은, 아니 핏빛으로 쓴 듯한
서신 한 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다. 선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금괴를 바닥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다. 익숙한 필체였다. 겉으로는 차갑기 그지없었으나 아버지의 재문 지원을 쓸 때마다 남몰래 정성을 들이던 윤 씨의 단아한 글씨체였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는 선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선우야 보아라. 네가 이 서신을 읽고 있다면 부디 살아있다는 뜻이길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빈다. 모진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아니 차라리 나를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하여라. 그 증오가 너를 살게 할 힘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천하의 악녀가 되겠다. 오늘 밤 네 숙부가 네 저녁상에 비소를 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선 밥상을 얻고 너를 당장 이 집 밖으로 내모는 수밖에 없었다. 쉰 밥을 먹여서라도 모욕을 주어서라도 네가 제 발로 나가게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금괴는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이것을 자금 삼아 어디로든 멀리 도망쳐라. 그리고 부디 살아남아 강해지거라. 네 아비의 억울한 죽음과 빼앗긴 가문을 되찾을 힘을 길러라. 그때까지 나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미친년 흉내를 내며 네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추운 객지에서 굶지 말고 아프지 마라. 내 아들아, 죄 많은 어미가 피눈물로 쓴다. 선우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신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그녀가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구박했는지, 왜 하필 그날 밤 그토록 모진 말로 자신을 내쫓았는지, 그녀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져 있던 처절한 공포와 슬픔이, 독설 속에 감춰져 있던 절박한 모정이 그제야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선우는 기억을 되감았다. 부엌 문지방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보찜을 던지던 떨리는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문이 닫힐 때 들렸던 미세한 흐느낌 소리. 그것은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별의 고통을 참아내는 어미의 몸부림이었다. 자신이 그녀를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숙부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선우는 동굴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쉰 밥덩이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썩은 국물에 섞인 당신의 눈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땅바닥에 머리를 밑으며 통곡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물과 뒤섞였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숙부의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적과 아군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을 살린 것이었다. 숙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윤 씨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지로 뛰어들었다. 보찜 속에 들어있던 것은 단순한 금괴와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뜨거운 어미의 심장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약한 도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슬픔과 후회는 거대한 분노로,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서신을 곱게 접어 품속 깊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금괴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금괴의 무게가 그의 결심을 다지게 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의 희생은 물거품이 된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이 쑤셨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동굴 밖 자신이 걸어왔던 방향고향 집이 있는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눈바닥에 머리를 대고 그는 맹세했다. 어머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불효자 당신의 뜻대로 끈질기게 살아남겠습니다. 늑대보다 더 지독하게, 여우보다 더 교활하게 살아남아 힘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칼이 되어 그 더러운 무리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숙부의 목을 베어 당신의 발 아래 바치고 빼앗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제발 그때까지 무탈하십시오. 선우는 눈물을 훔치고 보찜을 다시 단단히 맸다. 가죽신으로 갈아 신은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찼다. 보찜 속의 금괴는 그를 지탱해줄 자금이 될 것이고 품속의 서신은 그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것이었다. 그는 동굴을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선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미가 지펴준 복수의 불꽃과 뜨거운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우는 산 아래로 뻗은 험한 길을 응시했다. 자객 흑기는 아직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선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이빨을 가는 다진 늑대였다. 그는 산길을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다. 북쪽 국경지대 거친 무인들이 모여든다는 그곳으로 가리라. 그곳에서 자신의 나약한 껍질을 깨부수고 진정한 힘을 얻으리라. 3년, 딱 3년이면 충분하다. 선우의 그림자가 눈밭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소녀는 죽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비로소 태어났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 어느덧 3번의 해가 바뀌었다. 선우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의 겨울처럼 다시금 매서운 사풍이 몰아치는 섣달긋한 날 밤이었다. 선우의 옛집, 이제는 숙부 김대감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그 기와집 사랑채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오늘은 김대감이 그토록 염원하던 날, 즉 형님의 모든 유산과 토지 문서 명의를 자신 앞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날이었다. 그는 비단 보료 위에 거만하게 앉아 기름진 술상을 받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초조하게 안채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마을의 부패한 관리들과 김대감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역겨운 웃음소리와 술냄새가 섞여 나와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었다. 대감마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고을 제1의 만석군이 되셨습니다. 이제 형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감의 세상을 여시게 되었군요. 한 아전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하자 김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암 그렇고 말고 그 병약한 형님과 건방진 조카놈이 망쳐놓은 집안을 내가 비로소 바로 세우는 것이지. 헌데 저 독한 형수년이 아직도 인장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나는구나. 김대감의 눈짓을 받은 하인들이 거칠게 안채 문을 열고 윤 씨를 끌어냈다. 윤 씨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한때 단아하고 기품 있던 안방마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가 꼬질꼬질한 무명옷은 그녀가 지난 3년간 겪었을 고초를 짐작게 했다. 그녀는 짐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선우야, 밥은 먹었느냐? 날이 춥다. 옷을 껴입거라. 윤 씨는 김대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버텨왔다. 그러나 김대감은 이제 그녀의 연기조차 지긋지긋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미친 척 시간을 끄는 것도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 밤 안으로 문서에 인장을 찍지 않으면 형수님은 물론이고 이 집안의 사당까지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다면 순순히 내놓으시오. 김대감의 협박에 윤 씨의 동공이 흔들렸다.
사당을 태우겠다는 것은 가문을 멸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춘 인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선우야, 미안하다. 어미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이 짐승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하다니. 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여봐라. 당장 저 여편네의 손가락을 꺾어서라도 인장을 뺏어라. 김 대감이 술잔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호비들이 윤 씨에게 달려들었다. 윤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하인들은 그녀의 옷깃을 뒤지며 인장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우리 선우 것이다. 윤 씨가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김대감은 그 광경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놈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멈추지 못할까. 천둥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사랑채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소리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윤 씨를 붙잡고 있던 하인들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김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떤 놈이 감히 남의 집안일에 행패를 부리는 게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관군들이 일사불란하게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짙은 청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사내의 얼굴은 삿갓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천천히 삿갓을 벗었다. 횃불의 불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자 윤 씨는 숨이 솟는 듯한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왼쪽 뺨에 길게 남은 칼자국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서늘해진 눈매. 3년 전에 유약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지만 윤 씨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선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듯했다. 그러나 김 대감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선우는 차가운 눈으로 김 대감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3년간 북방의 국경을 떠돌며 겪은 산전수전과 사무친 원한, 그리고 억눌러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숙부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조카가 객지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제 제사상 대신 잔치상을 버리고 계셨군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에 사무치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대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놈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너는 이미 족보에서 파인 놈이야. 어디서 관군을 사칭하여 행패를 부리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김대감의 발악에 사병들이 머뭇거리며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묵직한 뱃쇠 덩어리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횃불 아래 번쩍이는 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우의 외침과 동시에 관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사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박문수, 아니 암행어사 김선우 나리가 여기 계시다. 부패한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조카를 살해하려 한 김대감을 포박하라. 관군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방 안에 있던 부패한 관리들과 아첨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구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안은 물샐 틈 없이 포위된 상태였다.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모함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형님의 유언에 따라 집안을 다스렸을 뿐이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선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향해 손짓했다. 증거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지요. 들어오거라. 어둠 속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온 것은 3년 전 선우를 죽이려 했던 자객 흡기였다. 흡기는 고문의 흔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김대감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선우는 흡기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다. 말하라. 3년 전 나를 죽이라고 사주한 자가 누구냐? 흡기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대감을 가리켰다. 저자입니다. 김대감이 엽전 500냥을 주며 도련님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보찜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흡기의 자백은 결정타였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김대감을 손가락질했다. 김대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바짓가랑이를 적셨다. 아이고 조카님 아니, 어삿도나리,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닙니까? 김대감은 바닥을 기어가며 선우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선우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발을 빼며 차갑게 일갈했다. 혈육, 당신이 나에게 비소를 탄 밥을 먹이려 했을 때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자객을 보냈을 때 당신은 이미 나의 숙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일 뿐입니다. 선우의 눈짓에 관군들이 김대감에게 달려들어 굴비를 엮듯 포박했다. 김대감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선우야, 내가 잘못했다 형수님. 저 좀 살려주시오. 형수님, 그의 비명은 점차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랑채를 가득 메웠던 탐관오리들 역시 줄줄이 엮여 관하로 압송되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정리되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관군들은 예를 갖추어 물러섰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선우와 윤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윤씨에게 다가갔다. 윤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선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우는 그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화려한 어사복장은 흙바닥에 다 더러워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우는 거칠고 투박해진 윤씨의 두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그 한마디에 윤씨의 둑이 터졌다. 선우야, 내 아들 선우야. 살아 있었구나. 정말 살아 있었어. 윤씨는 선우의 얼굴을 더듬으며 오열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가면 뒤에 숨겨왔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그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어찌 이러셨습니까? 어찌 이 못난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디셨습니까? 차라리 저에게 사실을 말씀하시지 왜 혼자서 그 지옥을 감당하셨습니까? 선우는 윤씨를 끌어안으며 통곡했다. 윤씨는 선우의 넓어진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그 보찜을 열어보았을 때 이 어미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하여 돌아와 주었으니 내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 두 모자의 재회는 지켜보는 관군들의 눈시울마저 붉히게 만들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는 그곳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다. 선우는 맹세했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노라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녀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모시겠노라고.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축복과도 같았다. 3년 전 쫓겨나던 그날 밤 닫혔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스며있던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흔적은 씻겨나가고 진정한 주인의 귀환과 함께 가문은 다시금 올바른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선우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채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햇살이 들듯 김대감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집안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다. 겨우내 마당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며 처마 끝으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흡사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려왔다. 선우가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돌아와 가문을 바로 세운 지 어느덧 두어 달이 지나 계절은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춘 3월 춘산유이었다. 집안의 풍경은 3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곡간을 쥐어짜며 하인들을 닥달하던 윤 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안채에서는 향긋한 쑥국 끓이는 냄새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온화한 말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하인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걷히고 활기가 돌았다. 그들은 마당을 쓸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이는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돌아온 선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김대감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던 소작인들의 땅을 돌려주고 고생한 하인들에게 위로금을 하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정갈한 비단 옷을 입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3년 전 쫓겨나던 밤 입었던 누더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옷감이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그때보다 훨씬 겸손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늙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앙상했던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저 나무를 참 좋아하셨지. 선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관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인에게 눈짓하여 약탕기를 가져오게 했다. 윤 씨를 위해 직접 달인 보약이었다. 지난 3년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혹독한 세월을 견뎌낸 탓에 윤 씨의 몸은 많이 상해 있었다. 선우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약을 직접 챙기며 지난날의 불효를 갚고자 했다. 안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 씨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햇살을 등지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지만 바늘을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어 선우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선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윤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도끼 어린 가면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인자한 주름과 따스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냐, 선우야. 바쁠 터인데 뭐하러 일이 매번 직접 오느냐. 하인들을 시켜도 될 것을. 윤 씨는 타박하는 척하면서도 아들이 내미는 약사발을 받아드는 손길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선우는 어머니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가 약을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았다. 쓴 약을 들이키면서도 윤 씨의 표정은 달콤한 꿀물을 마시는 듯했다. 어머니 혹 기억하십니까? 제가 떠나던 날 밤 부엌 뒤에서 토해냈던 그 쉰밤 말입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 씨는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찌 있겠느냐. 내 평생 가장 가슴 아픈 밥상이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짐승도 안 먹을 쉰내 나는 밥을 내 입에 밀어 넣었으니 그때 내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느니라. 윤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선우는 따뜻한 손으로 어머니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다. 그때는 그 밥이 독약인 줄 알았습니다. 헌데 객지를 떠돌며 배를 타차보니 알겠더군요. 그날 어머니가 저를 내쫓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짜 독이 든 밥을 먹고 죽었을 테지요. 그 쉰 밥은 저를 살린 생명수였고 어머니의 모진 말은 저를 강하게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선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아니다. 그래도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네가 산속 동굴에서 그 보찜을 열어보았을 때 얼마나 황망했을꼬. 금덩이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그리워했을 텐데.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 보찜 속의 육포와 약과는 천하일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안감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살아서 강해져라. 그 한 문장이 저를 3년 동안 지탱해 주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어머니의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고, 칼날이 번뜩이는 전장에서도 어머니의 기다림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을 공유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오가는 순간이었다. 지난 3년의 고통은 이 순간을 위한 값진 수업료였으리라. 오후가 되자 선우는 가문의 사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지를 이자 가문을 되찾은 것을 정식으로 고하는 날이었다. 사당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선우는 제사상 앞에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다. 그의 뒤에는 윤 씨가 단정한 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님 불효자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집안을 탐욕스러운 무리로부터 지켜내고 다시금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 저승에서라도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다짐이자 당당한 보고였다. 윤 씨 역시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렸다. 나리 보시오. 우리 선우가 이리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이 걱정하던 그 유약한 서생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부가 되었소. 사당의 위패가 촛불에 일렁이며 마치 흐뭇하게 웃는 듯했다.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윤 씨를 독한 계모라 욕하고 선우를 쫓겨난 밥벌어지라 비웃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찬사일색이었다. 자네 들었나? 그 윤 씨 부인이 사실은 전처 자식을 살리려고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다더군. 세상에 그런 연려가 어디 있나? 그러게 말일세. 김대감 그 날강도 같은 놈 눈을 속이려고 미친 척까지 했다니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나. 선우 도련님, 아니 어사또 나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리 극진히 효도하니 하늘이 감동할 노릇이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어느새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우와 윤 씨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덕행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김대감과 그 일당에 대한 처분은 엄중했다. 그들은 곤장을 맞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떠나는 날 김대감은 선우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선우는 차갑게 돌아섰다. 숙부님께 드리는 마지막 자비는 목숨을 부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적인 복수심으로 칼을 휘두르기보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암행어사이자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었다. 악의는 사라졌고 정의는 바로 섰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망가뜨린 일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수놓는 일뿐이었다. 세월은 유술 요쉐와 같이 흘러 다시 10년이 지났다. 선우는 조정의 신망을 받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한양의 화려한 저택보다는 고향 집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어느 한가로운 가을날 저녁 선우와 윤 씨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구경하고 있었다. 윤 씨의 머리는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안색은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선우는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윤 씨에게 건넸다. 이것이 무엇이냐? 윤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10여 년 전 윤 씨가 선우에게 주었던 그 보찜의 낡은 천조각과 윤 씨가 써주었던
그 빛바랜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우는 그것을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저는 벼슬이 높아지고 재물이 쌓일 때마다 이 낡은 천조각을 꺼내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지요. 가장 춥고 배고팠던 시절, 저를 살린 것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이 낡은 천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선우의 말에 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고맙다. 이 늙은이의 마음을 이리도 깊이 헤아려 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로구나.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어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 계모는 을에 나쁠 것이라 여기고 쫓겨난 자식은 불효자라 손가락질한다. 그러나 진실은 때로 가장 차가운 가면 뒤에 가장 뜨거운 형태로 숨어 있는 법이다. 윤 씨가 보여준 위약, 의역은 자식을 살리기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고, 선우가 보여준 용서와 효는 그 희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달콤한 말 속에 칼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쓴 밥덩이 속에 황금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의 진심을 보려거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라. 겉으로 보이는 친절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더 진한 사랑일지니 선우의 집 대문에는 오늘도 따스한 등불이 밝혀져 있어 길 잃은 나그네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마치 그 옛날 어둠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말이다. 외전 쉰 밥의 가르침과 낡은 보찜의 무게, 세월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선우가 어머니 윤 씨와 함께 고향집 마루에서 단풍을 바라보던 그 가을로부터 또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더 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선우의 명성은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드높아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암행어사의 신분을 넘어 나라의 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형조판서 징처판슈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서리빨 같은 기계와 청렴결백한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꿰뚫어보는 해안회의엔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청천코텐 판서라 칭송했다. 도성 내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사이에서도 선우의 저택은 검소하기로 유명했다. 대문은 칠이 벗겨져 소박했고 담장 너머로는 화려한 모란 대신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와 늙은 매화나무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대문 앞은 언제나 백성들이 남몰래 두고 간 곡식 자루나 고마움을 표하는 서신들로 북적였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형조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선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공문서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젊은 관리를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오래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형조 정랑으로 갓 부임한 민재라는 청년이었다. 민재는 총명하고 일처리가 매끄러워 선우가 각별히 아끼는 인재였으나 오늘 그의 표정은 잔뜩 흐려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다. 선우가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침묵을 깼다. 민정랑 자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정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하군. 무슨 일이 있는 게냐, 내게 털어놓아 보거라.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민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소인 오늘부로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할까 하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견딜 수 없다니 무엇이 자네를 그토록 괴롭게 한단 말이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제 계모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여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몰래 친정으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불효자로 몰아세우며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봉을 받아오는 족족 그 여인의 사치와 향락에 쓰이고 있으니 차라리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사는 편이 낫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치를 떨었다. 그 모습은 흡사 10수년 전 쉰 밥덩이를 토해내며 윤 씨를 저주하던 선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 매달려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선우는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민재를 향해 돌아섰다. 민정랑 자네의 그 분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세상에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뼈아픈 고통은 없지. 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세. 자네는 혹 그 계모의 진심을 깊이 들여다보려 노력한 적이 있는가? 선우의 말에 민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대감마님 진심이라니요. 그 여인은 악귀입니다. 제게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준 적이 없고 겨울에는 냉방에서 재우며 저를 핍박했습니다. 오직 아버님의 재산만을 탐냈을 뿐입니다. 민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선우는 말없이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를 따라오게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선우는 민재를 데리고 관아를 나와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는 우산을 쓴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다녔다. 선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안채에서는 탕약을 다리는 쌉싸름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오고 있었다. 선우는 민재를 자신의 사랑채로 안내했다. 방 안은 검소했지만 정갈했고 한쪽 벽면에는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우는 괴짝을 열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고 해진 무명보찜과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다. 민재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천하의 형조 판서가 이토록 귀하게 간직하는 물건이라기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선우가 보찜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아주 오래되고 낡은 물건 같습니다만. 선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것은 내가 19살 때 내 계모에게 쫓겨날 때 들고 나왔던 진보딸이다. 그 안에는 쉰 보리밥과 썩은 국 찌꺼기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었지. 선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친어머니의 죽음, 새어머니 윤 씨의 냉대 숙부의 음모, 그리고 눈보라치는 밤에 쫓겨나던 그 처절했던 순간까지. 민재는 선우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존경하는 대감마님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동굴 속에서 어머니를 저주하며 이 보찜을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느냐? 선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안에는 내 평생 먹어본 가장 맛있는 육포와 약과 그리고 어머니가 피눈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숙부의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셨던 게야. 선우는 편지를 펼쳐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살아서 강해져라.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민재의 눈동자에 박혔다. 선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 냉대와 핍박이 어쩌면 자네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자네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허나 대감마님, 제 계모는 다릅니다. 그녀는 정말로 돈을 탐하여 친정으로 그때였다. 선우가 품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민재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형조의 정보통을 통해 선우가 미리 조사해둔 민재의 집안 사정에 관한 보고서였다. 이것을 읽어보게. 자네는 계모가 재산을 빼돌려 친정으로 보냈다고 했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 자네 아버님이 생전에 남긴 빚이 어마어마했더군. 사채업자들은 자네가 과거 급제 후 벼슬길에 오르면 빚을 빌미로 자네의 앞길을 막으려 했네. 자네 계모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친정의 재산까지 끌어다 썼고 자네가 알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악착같이 돈을 밝히는 척하며 뒤로 빚쟁이들을 막아내고 있었던 걸세. 그럴 리가.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신에는 빚상환 내역과 채권자들의 각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계모가 민재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는 기록까지 있었다. 민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녀를 짐승만도 못한 여인이라 욕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재운 것도 제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쓴 나무를 먹인 것도 훗날의 고초를 견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민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신을 적셨다. 오해의 껍질이 깨지고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아프고 시렸다. 선우는 민재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분의 거친 손을 잡아들이거라. 그리고 말하거라.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노라고. 자식 된 도리로 그 은혜를 갚겠노라고. 민재는 바닥에 머리를 대시며 오열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인 당장 어머니께 달려가겠습니다. 민재는 선우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비 내리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달리 결연하고 다급해 보였다. 선우는 그가 대문을 나설 때까지 지켜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선우는 보찜을 다시 조심스럽게 싸서 괴짝에 넣고 안채의 가장 깊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제 기력 7이 다하여 오늘 내일하는 노모 윤 씨가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양냄새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윤 씨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이불에 파묻혀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다. 선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하고 차가운 손. 한때는 맵싸한 손맛으로 김치를 담그고 억척스럽게 집안을 지키던 그 강인했던 손이 이제는 낙엽처럼 바스라질 듯했다. 어머니, 선우가 왔습니다. 선우가 속삭였다. 윤 씨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동공이 초점을 맞추려 애쓰더니 이내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냐, 왔느냐, 내 강아지. 윤 씨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선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미소로 답했다. 네, 어머니. 오늘 젊은 관리가 찾아와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어리석어 귀한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그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윤 씨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지. 너는 세상의 아픈 마음들을 잘 어루만져 주거라. 윤 씨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선우의 손을 꽉 쥐었다. 선우야, 나는 행복했다. 너를 아들로 두어 모진 세월도 견딜 수 있었다. 쉰 밥을 먹여 내쫓던 날 내 가슴이 찢어졌던 것을 네가 알아주어 그걸로 되었다.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다. 선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부디 제 딸로 태어나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비단 옷 입히고 고기 반찬 먹이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금지옥엽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승에서 못다 한 효도 그때 다 하겠습니다. 윤 씨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다. 내 아들. 사랑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윤 씨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멈추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창밖의 빗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선우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이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아들의 품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떠난 것이었다. 윤 씨의 장례는 국장 곡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선우의 청렴함과 효심 그리고 윤 씨의 덕행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심리 밖까지 이어졌다. 왕조차도 조화를 보내어 그들의 삶을 위로했다. 장례가 끝난 후 선우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단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차가운 밥 속에 뜨거운 심장을 숨겼던 여인역이 잠들다. 세월은 다시 흘러 선우 역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집 사랑채를 서당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글을 읽다가 지루해할 때면 그는 벽장에 넣어둔 낡은 보찜을 꺼내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쉰 밥덩이와 금괴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쉰밥이 맛있었나요? 철없는 아이의 질문에 선우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밥이었단다. 사랑이라는 양념이 듬뿍 들어간 밥이었으니까. 어느 맑은 가을날 선우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에 실려오는 국화 향기 속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그는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퍼서 그에게 건네는 꿈을. 선우야, 밥 먹거라. 그 따뜻한 목소리에 선우는 환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의 미소 띤 얼굴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낡은 보찜의 전설은 그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며 삭막한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효의 의미를 일깨우는 등불이 되었다.